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외교계와 학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독일 출신 줄리아 마이어스 교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미래 포럼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중국 대표단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국 국익에 치명타가 될까 두려워했는지 중국 측 수석 대표는 급히 외교부에 전화를 걸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마이어스 교수는 한국이 이 특별한 자원을 활용한 지 60년이 넘었고 이제야 세계가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마저 두려워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세계는 이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사연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줄리아 마이어스, 독일 출신 UN 해양개발기구 환경기술 자문관입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미래 포럼에서 제가 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네요. 제가 발표대에 올라섰을 때 회의장은 적막했습니다. 앞선 중국 대표단의 발표가 강렬했거든요. 그들은 자원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했죠. 특히 한국을 언급하며 운 좋은 무역국 정도로 평가절하했어요.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는 제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는 냉소적인 미소가 보였죠. 그 중에서도 린쇠이의 표정이 가장 신경 쓰였어요. 10년 전 제 제자였던 그녀는 이제 중국 대표단의 주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의 야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거대한 조선소, 그리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박들의 모습이었죠.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어요. 자원만이 국가의 힘이라면 한국과 같은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베네수엘라 유전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절. 석유가 곧 미래라는 확신 속에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에만 의존하는 나라는 결국 위기에 취약합니다. 린쇠이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며 반박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자원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한국이 어떻게 자원 없이도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선택과 전략을 살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저는 압니다.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 증거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제 발표 직전까지 자신들의 1대1로 성공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가 국가 번영의 기초라는 주장이었죠. 그들의 논리는 강력했어요.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자원 확보에 성공하며 빠르게 성장했으니까요. 줄리아 박사님의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린쇠이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베를린 대학에서 그녀를 가르칠 때도 뛰어난 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말을 반박하는 상대편이 되어 있었어요. 린쇠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 덕분에 살아가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보였어요. 린쇠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중국과 한국의 무역 통계를 띄우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더 나아가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심지어 식량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성공적인 모델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회의장은 린쇠이의 논리적 반박에 압도된 듯 했어요. 저도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아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준비해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과연 이것으로 중국의 자원 중심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린쇠이, 당신의 통계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봐야 해요.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태블릿을 열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교역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자원은 수입하지만 무엇을 수출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배터리까지. 모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었죠.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바다입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모습이었죠.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세 방향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리적 특성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자원이 되었죠.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수출의 99.7%가 해상 무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수치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세계와 연결되었죠. 부산항에 드론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크레인들, 전 세계로 향하는 컨테이너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조선 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 7곳 중 4곳이 한국에 있으며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이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영상을 보여주자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축구장 60개 크기의 조선소, 거대한 크레인, 동시에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이것이 자원 없는 나라가 선택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연결성,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죠. 린쇠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겠죠. 중국도 물론 대형 조선소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심지어 해양 플랜트까지 모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들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자원의 소유가 아니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통해 세계의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만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동의 요르단을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 요르단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요르단은 중동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석유가 없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에 접근할 수 있었죠. 아카바 항구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했어요. 요르단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석유 산유국들이 자원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반면 요르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요르단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더 지속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자원이지만 바다는 영원하죠. 이 대목에서 어릴 적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며 부모님의 꿈도 함께 사라졌던 그 순간들.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직접 목격했던 저는 그때부터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1960년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당시 한국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표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두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적 자원과 바다였죠. 교육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고 동시에 항만과 조선소 건설에 집중했어요. 울산, 부산, 인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연결성에 투자한 거죠. 마이어스 박사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네요. 린쇠이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한때 제 제자였던 그녀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국제 무대의 현실이었죠. 린쇠이는 한국의 성공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시장 개방과 안보 제공,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었습니다. 린쇠이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린쇠이는 한국이 냉전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어요.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 제 바다 이야기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린쇠이의 말이 끝나자 청중들이 작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의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이었죠.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린쇠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제 진심을 전할 때였어요.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죠. 한국이 다른 점은 그들은 기회 앞에 노력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수십 개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술 이전 기회를 얻은 나라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처럼 그것을 바탕으로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린쇠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한국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가 없다면 조선소를 만들었고 자본이 부족하다면 교육에 투자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소속 연구원이었어요. 최근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린쇠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장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좋은 질문이라고 말하며 해양자원의 활용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해경의 활동 사진들을 띄웠어요. 불법 조업 단속 장면, 해양환경 보호 활동, 국제 협약 체결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이웃 국가들과 어업협정을 맺었죠. 린쇠이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 주제는 중국에게 민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한국 해경이 2021년 한 해 동안 약 300척의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속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며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임에도 절차를 준수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어족자원 보호구역 설정, 양식업 발전,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바다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린쇠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녀는 그 해역이 중국 어민들이 전통적으로 어업 활동을 해온 곳이라며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듯 손을 들었어요. 린쇠이에게 역사적 권리도 중요하지만 현대 국제사회는 규칙 기반 질서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합의된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바다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다시 한국의 성공 사례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린쇠이와의 갈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의 해양을 통한 성장 전략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이죠. 스크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영상이 펼쳐졌어요. 청정실에서 작업하는 기술자들, 첨단 장비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가 가공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는 거의 확실히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다와 연결되는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짚어주었어요. 반도체 생산에는 수많은 화학 물질과 희귀 광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죠. 그리고 생산된 반도체의 90% 이상이 다시 해외로 수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어요. 인천항과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반도체가 담긴 컨테이너들이 전 세계로 운송되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의 문화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을 한류라고 부르죠. BTS, 블랙핑크의 공연 영상과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청중들 중 일부는 이미 이런 콘텐츠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물리적 운송이 필요 없지만 한국은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기반은 바다를 통한 연결성이었습니다. 린쇠이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도 이제는 관심 있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문화산업은 중국도 주력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가장 열려 있었기에 강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연결에 있어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자원, 기술, 시장, 아이디어를 얻었죠.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발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였어요.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반드시 번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선택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구의 해양 사진이 나타났어요.
푸른 바다가 대륙들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는 공유 자산이라고 말했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정한 자원이죠.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성장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바다를 통한 연결성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도 충분히 번영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린쇠이가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예의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린쇠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원의 중요성을 믿지만 당신의 관점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가 이날의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릅니다. 국제 포럼에서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린쇠이, 당신 같은 뛰어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지금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고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 포럼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된 듯 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발표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각국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해요. 한국은 자원 부족이라는 제약을 바다라는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죠.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자원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지혜 속에 있다는 것. 한국의 사례는 그 교훈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네바의 아름다운 레만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곳도 바다는 아니지만 물을 통한 연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연결되기를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인류의 본질적인 여정일 테니까요. 우리는 종종 가진 것에 집중하기보다 없는 것을 탓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제약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연결성,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이 진정한 자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제약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는 선택입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줄리아 마이어스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칭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물리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과 글로벌 연결성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준 것 같아요. 경제적 제약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선택과 전략적 비전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여러분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나요? 혹시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다른 형태의 기회는 아닐까요? 한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제약을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원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